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가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12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탈당 권유 또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전운도 감돌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의 발표 모두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으로 보는 장면까지 봤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조치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좀 강력한 조치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하시죠. 일단 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안을 상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한무경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해야지. 제명을 하면은 만약에 자진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제명 절차를 밟으면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그건 뭐 민주당도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한테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 그가 적용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5명 의원들은 탈당 권유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탈당 권유라는 절차를 밟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 12명 의원 중에서 6명만으로 되는 것이 과연 민주당보다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6명이 만약에 다 탈당하게 된다라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게 됩니다. 그 개헌저지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101석입니다.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104석인데 6명이 다 탈당하게 되면은 98명으로 개헌저지선이 붕괴됩니다. 물론 무소속에 남았어도 뭐 이제 비슷한 그 입장을 취하겠지만 그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개헌저지선을 포기할 정도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다. 자칫 이준석의 트레이드마크인 부동산에 분노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그 반감, 이준석도 어쩔 수 없었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반이지만은 그래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대응했다라고 보셨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징계 강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힘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12명 전을 중징계를 했는데 오늘 현재 보면 10명이 그대로 당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용두삼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은 12명 명단 중에 6명을 중징계 절반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땅 투기를 했거나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라 그렇게 악성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만 중징계했다라는 부분 이해합니다. 근데 저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6명을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방금 앞에 권익위원장 뭐 인터뷰 하셨지만은 몇 달 걸려서 12명의 명단을 넘겼는데 단 하루 만에 6명밖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럼 권익위원회 조사라는 게 정당성이나 권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되게 좀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위반하는 것들 이 기준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은 혹시는 이제 수사에 활용이 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증거로 활용되는 그 정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과정이라는 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조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습니다. 납득 가능한 상응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좀 차이점이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탈당 권유를 하는 것과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에 좀
다르다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저 말은 국민의힘이 결정하기 이전에 네. 나온 상황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탈당 권유라는 징계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의 또 지도부의 정치적인 그런 징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계를 5명이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당에 남아 있죠. 물론 탈당계를 낸 5명 의원도 지금 당에 남아 있는데 그건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보면은 좀 다른데 탈당 권유 자체가 징계입니다. 예. 제명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탈당 권유고 네. 만약에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열흘이 지나면은 네. 자동적으로 제명하도록 자동적으로 당규를 박탈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자체가 징계군요. 예. 그런데 예.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결정의 주체, 징계의 주체가 중앙당 징계 윤리위원회입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되지. 네.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탈당 권유 자체도 국민의힘 경우도 정치적인 징계로 이렇게 그칠 공산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명단에 오른 12명의 의원 중에서 저희가 앞서서도 영상으로 보내드렸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설을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지금 대권 주자 윤희숙 의원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댓글 보면요 엄청납니다. 윤희숙 의원에 대한 실망했다라는 것도 말인데 이런 5분 스타인데 스타일을 정말 많이 구겼죠. 네. 사실은 원래는 나는 임차입니다라는 집이 없다는 건데 알고 보니 사실은 집이 있었던 거죠 두 채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소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소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5분 발언 덕분에 서울시장 유력 후보 그다음에 대권 주자로 갔는데 예. 이후로 순조롭게 대권 행보를 할지 그리고 당장 내일 지금 국민의힘은 비전 발표 있는데 예.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멋진 정사진 발언을 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과연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어찌 됐든 이번 12명 중에 가장 국민들의 익숙하고 잘 아는 의원이 네. 예. 정치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그 12명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 지금 인사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의혹이 소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징계를 피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는 5명, 네. 5명 중에 3명이 탈당 권유를 받거나 네. 제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무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철규 의원, 정찬민 의원이 다 윤석열 캠프 소속인데 예. 나름대로 이제 본부장을 맡으면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이철규 의원 경우에는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조직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과연 탈당이라든가 그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인데 네. 이들이 계속 캠프에 남아서 직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아직 의문이고요. 정리가 네.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예. 것들도 캠프 측에서 어떻게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잘 극복을 하고 또 대응을 해야겠죠.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 좀 발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악재의 연속인데요. 지금 며칠 전에 두 특보 설화 때문에 또 애를 먹었고 또 다시 12명 중에 절반이 또 공교롭게도 하필 윤석열 캠프이기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반격을 갈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당장 크게 요동치거나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이제 빠질 수가 있죠. 어느 또 계기가 되면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상당히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계속 악재가 반복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사소한 것도 지금 관리해야 되는 시기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가 매입 과정에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 측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뭐 시기상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역시 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아까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것을 포함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직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비밀을 획득했고 네. 그것으로 매입했는지 그 여부는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네. 또 열린민주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의 징계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라는 결국은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들이 아닌가.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업무상 그 비밀을 활용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의원직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부분이 언론중재법입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좀 맞부딪히고 있는지요? 야당은 이걸 이제 언론 자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이 이 허위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조작 기사, 이른바 가짜 기사를 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벌적인 과세를 5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사실상 문 닫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기자들이 기사 한 줄 쓸 때마다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줄 잘못 쓰면 징벌 5배 과태료를 물어서 우리 회사가 휘청거린다. 그 반대로 언론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지금 언론사 문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기자라 조심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자와 언론사 경영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법이다, 악법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상당히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로 네. 검찰 개혁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세게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그러나 언론 단체라든지 심지어 정의당이라든지 국내외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안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내일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과연 실제로 밀어붙일 건 지금 밀어붙인다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많은 후유증과 후폭풍을 아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밀어붙이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자, 내일 본회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데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라디오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워낙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법안이고 하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도 들었고요.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달라요. 네. 동의는 하지만 전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언론중재법의 강행 여부도 어떻게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년 동안에 여야 불문하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 불문하고 이렇게까지 두루두루 다양한 계층에서 반대하는 법은 처음입니다. 언론중재법이.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많은 건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 네. 두 후보 정도가 이 법을 강행해야 된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의 이제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들은 걱정된다, 조심스럽다. 이게 상당히 후폭풍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그런 이제 기류입니다.
나머지 뭐 야당 후보나 다른 전문가들 뭐 두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이 시한폭탄과 같은 아주 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될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좀 파장을 미치게 될지가 이제 바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국회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오늘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이제 취소가 예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네.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뒤에 확정을 하겠다. 그것이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물론 그 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만약에 뒤집어지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입학 취소 결정이 네. 사실상 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남은 과제가 뭐냐면은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그 굉장히 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의사 면허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그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부산대 측에서 먼저 그 입학 취소했다라는 사실이 통보가 되면은 그 보건복지부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 그 면허 취소 절차를 밟아갑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소명을 듣고 그 이후로 이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조민 문제가 이 대선 전국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선 대학생들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의 또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사들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묘한 대선 국면에서 표심이 직접적인 아주 예민한 자극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가을 찬바람 넘어가는 또 이제 입시 처리도 오지 않습니까? 수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미묘하게만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에서 지금 고대 문제로 다시 또 확산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국 씨 개인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대선 전국에 상당히 미묘하게 보이지 않게 날카롭게 표심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변수가 바로 조민 문제입니다. 네. 또 반면에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조민 씨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 측에서도 또 이 대선 행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또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그게 과제였는데 이제 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경심 씨 그 항소심 판결 때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강성 친문을 겨냥한 그런 언급을 했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안타깝다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강성 친문을 겨냥하기보다는 그 본선을 겨냥해서 중도 측의 표심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식하는 발언을 했는데, 조국의 강을 건널 것인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안 건너고 싶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강성 친문 조국 지지층과 같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 명확하게 강을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넌 율리어스 시저처럼 확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남이 모르는 새 좀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아비로서 참 고통스럽다 이런 글을 남겼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반응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의 어떤 댓글을 보고도 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라는 또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조미는 문제는 20, 30대, 20, 30의 표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아버지 조국의 문제는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보수냐 진보냐 표심들은 어떻게 보면 굳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40% 가까이 되는 아주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중도층의 문제 확장하는 데서 민주당의 조국의 문제가 상당히 저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네. 거죠. 예. 일종의 조국의 강, 아까 말씀드린 조국의 덫이라고 보는 거죠. 이 덫이 예.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저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다. 이 부분에는 예. 덫을 과감히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선에 가서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저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중도층 40% 때문에 좀 복잡한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은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 이후의 중도 확장성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번 또 그 두 후보의 신경전은 인터뷰 때문이에요. 인터뷰를 한 언론사와 이재명 지사가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라고 이 언론사에서는 제목 뽑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측 양측의 그 분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였습니다. 그 네.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에서 그 제목이 강성 친문을 묻자 시끄럽고 지저분 변수 안 돼. 이것이 제목이었는데 예. 이 제목이 보도가 나가자 이재명 측은 그 왜곡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극렬 지지층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을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그 반응이고요. 그것도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 측은 이제 본인이 아니라 대변인 입장으로서 어설픈 변명이다. 어디 이게 한두 번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2위 후보는 1위 후보를 잡아야 되니까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거나 논란이 됐을 때 어떻게든 이거를 잡아서 추격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명락대전 시즌 2, 시즌 3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더 세게 이제 공격을 주고받을 텐데 저 인터뷰를 제가 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누가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 열성 문팬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왓설씨 중도층도 끌어안고 친문도 끌어앉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긴 하죠. 그리고 친문, 황교익 같은 분을 자꾸 이제 영입하고 이런 친문 끌어들이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 제어변에는 친문에 대한 상당히 강성 친문,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불만이 깊이 내재 있는 거예요. 그게 가끔씩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의 품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이제 바로 이낙연 네. 지사고요. 그래서 그 문패, 그 말의 발언 내용 문제지 않고 말투를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품격의 문제, 말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어떤 진영 간의 어떤 그런 공방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약간 예고편처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어떤 공방을 볼 수가 있겠군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다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요. 예. 또 그런 반면에 가끔씩 툭툭 또 자극적인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니 어쩔 때는 독이고 어쩔 때는 득이 되고 하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네. 갈수록 점점 좀 신중히 말 한마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